안녕하세요. 과학 속도 들기 리쌤입니다. 우리 과학 지식 속에 숨겨져 있는 숨은 과학사를 알아보는 시간. 과학 지식이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또 여러 가지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지금 원자 모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부 핵분열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성자 발견과 그리고 핵이 과연 쪼개지더라. 양성자를 발사했더니 핵이 쪼개지더라.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냐? 이 양성자가 아니고 이제 중성자를 핵에 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죠. 자, 지난번처럼 조금 더 이 중성자가 들어가서 조금 더 큰 초우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중성자가 들어가 양성자 붙일처럼 알파 입자 핵 두 개와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연전량이 조금 작은 물질로 될 것이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연구들을 세계에 좀 세 군데서 그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입니다. 자, 그 중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네, 독일에 있는 베를린 팀이 있습니다. 베를린 팀의 수장은 오토 한이죠. 오토 한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방사화학자로서 러드포드와 핵 현상을 연구했던 과학자가 되겠고요. 그 리제 마이스트너 물리학자입니다. 이 독일 베를린 팀의 중성자를 이용해서 우라늄 변화를 연구를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제안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프리츠 슈트리만, 이걸 분석 화학자라고 해서 새로운 원소를 분석을 가능한 화학자입니다. 그 여기 보면 독일의 베를 팀을 보면은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화학자도 같이 함께 팀을 이루었던 걸 볼 수 있죠. 자,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여기 엘리코 페르미, 사실 페르미는 굉장히 또 유명을 하죠. 실제 원자력 발전의 그 연쇄 반응 실제로 원자로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엘리코 페르미가 이끌었던 이 로마 팀에는 에드오르도 아말디라는 또 물리학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프렌코 라세티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엘리코 페르미가 중성자를 쏘아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서 쏘아서 인공방석 물질을 실제 만들고, 그리고 우라늄에도 그러면 한번 쏴보자. 그래서 초우라늄, 좀 더 큰 초우라늄을 만들려고 한번 합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를 누가 먼저 발견을 했냐. 자, 그것은 사실 이제 여기 보면 이쪽은 이탈리아 오면은 물리학자나 또 독일 베를린은 방사 화학자 물리사 같이 쓰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사실 독일 베를린 팀이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을 통해서 여기 보면 이 프리츠 슈트라만이라는 이 또 분석 화학자 있어서 그때 물질이 어떤 원소인지를 분석을 가능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결과를 어떤 팀이 발견이 되냐면 이 독일의 베를린 팀이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됩니다. 핵의 연쇄 반응, 이 우라늄이라는 핵에 중성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까처럼 뭐 알파 입자만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얘가 들어가서 합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두 갈래로 쪼개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면 크리톤과 바륨이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중성자의 고속 중성자가 튕겨나오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바륨과 크리톤에서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 보면 이 바륨 같은 경우는 56번이 되겠고, 라듐 같은 경우에 88번입니다. 그래서 이 쪽이 같기 때문에 이 라듐과 바륨을 실제로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프리츠 슈트라만이 발견하게 되죠. 이때 이 움직이는 것이 라듐처럼이 아니라 바륨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것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는 예측은 예고 왔을 때 뭐 중성자가 합해지거나 아니 양성 뭐 알파 입자가 나오는 등 뭐 조금 크거나 작은 것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두 개로 완전 쪼개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나온 게 되는데요. 자, 이 에너지는 어느 정도냐면 200메가 볼트,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가 확 나오게 됐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이 안에 핵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쳐지게 되는데 이때에 합쳐질 때 필요한 에너지들을 보면 요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그리고 뭐 12개일 때, 16개일 때 점점 이 에너지가 많이 있게 되죠. 여기 보면은 요게 보통 우리가 우라늄 연구에 많이 쓰던 것이 우라늄 235가 많이 쓰이게 되죠. 235가 우라늄 238보다 더 핵상의 에너지가 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238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실제 이 핵 분열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조금 더 불안한 235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데 과정에서 이런 식에 의해서 약 한 170메가볼트 정도고 그리고 얘가 이 안에 어, 중성자가 튀어나가는 요거를 감안하면 총 약 200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확 나온다는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발음이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졌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봤던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프리츠 슈트라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물리학자뿐만 아니라 화학자도 같이 있을 때에 학제 간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러한 연쇄적인 반응을 발견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이 연쇄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중을 날아가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이 에너지가 많이 나오게 되죠. 이거를 속도를 조절을 잘하게 되면 일단 우라늄 농도를 좀 줄이고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속도를 조절하지 않게 되면은 폭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폭탄은 결국 나중에 얘기되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본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까지 봤던 이 원자 모형을 보면 크게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두 가지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세계대전의 영향과 그 후에 어떤 일이 변한지를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주 인물들에 대해 더 마주로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1914년 그리고 1918년에 1914년에 일어나서 191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여기 이 러더포드와 보일 또 체드윅 그리고 어, 그 모즐리 마스테는 같은 이제 팀이었는데 1차 세계대전 나오면서 보일은 덴마크로 그리고 체드윅은 레벤 수용소에 수감이 되고요. 그리고 모즐리는 전쟁에 참전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스테는 뉴질랜드로 그리고 러더포드는 나라의 과학 그 전쟁 기술 잠수함이 어디에 있게 있는지를 알아보게 되는 그 그런 과학 기술을 알아내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퀴리 부인은 전쟁이 남으로써 그것도 알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금을 통해서 적입자에서 이제 방사능 부대의 총 책임자로 있게 돼서 그 속에서 이제 방사를 통해서 인체의 이물질을 찾는 기술들을 연구를 하게 돼서 그것들을 의사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딸 일행과 같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를 통해서는 요 총 세 인물인 리제 마이트러는 스웨덴에 피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토 하는 영국으로 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이제 어떤 핵 폭탄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는지 아는 데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되고 그 위에도 이제 물론 이제 노토하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페르미는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탈리아 궁극주의에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페르미의 아내가 유태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러 스톡홀름으로
가서 거기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핵 분열까지 총 마쳤습니다.